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가장 윗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그 집안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 며느리인 나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집안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과 선택 때문에 모든 관계의 순서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게 됐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 자리를 선택했는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설마 저 집안도 저런 집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날로 가기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오래됐다. 아이들 키우느라 생활에 치이느라 며느리라는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다. 시댁은 멀지 않았다. 가깝지도 그렇다고 아주 멀지도 않은, 항상 이 정도는 오가야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리였다. 처음에는 다들 나를 반겼다.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조용하네. 말도 없고 싹싹해서 좋다. 그 말들이 칭찬이라는 걸 그땐 나도 믿었다. 시댁에 가면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아이고,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도 내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잠시 뒤 꼭 한마디가 따라왔다. 그릇 좀 봐줄래?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지 않니? 그 말들이 쌓이기 시작한 건 아주 천천히였다. 명절이든 생신이든 그냥 얼굴 한번 보러 간 날이든 나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바닥을 훑고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미 거실에 모여 앉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찾지는 않았다. 그게 더 익숙했다.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는 특별히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애매했다. 말투는 항상 부드러웠고 표정도 늘 어른스러웠다. 다만 그 집안의 모든 흐름 속에서 나는 늘 당연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그 집안에서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불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모든 게 나중에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끝을 보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가장 믿고 있던 말, 며느리는 참는 거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시댁에 가기 전날이면 괜히 잠이 얕아졌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긴장하고 있었다. 가방에 뭐를 챙겨야 할지보다 이번엔 또 무슨 말을 들을까가 먼저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늘 비슷한 패턴이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식탁 위에 빈 그릇이 쌓여 있고 누군가는 TV를 켜고 앉아 있으면 시어머니는 그릇을 힐끗 보며 말했다. 아이고, 오늘따라 손이 안 움직이네. 누굴 향한 말인지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한 선택이라는 걸 이미 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내가 조금 더 하면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했다. 집안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른 며느리들이 와 있는 날에도 부엌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항상 나였다. 누군가는 언니는 손이 빨라서 좋다라며 웃었고 누군가는 며느리 하나 잘 봤네라는 말을 칭찬처럼 던졌다.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눌렸다. 칭찬인데 왜 기분이 나쁜지 그땐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이 나올 때면 항상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말리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는 얼굴이었다. 남편에게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다. 나만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괜히 말 꺼내서 더 피곤해질 필요 없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때부터 참는 이유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서였고 지금은 괜히 말 꺼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였다. 시어머니는 가끔 내 몸 상태를 물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러고는 바로 다음 말을 덧붙였다. 그래도 명절엔 와야지. 걱정과 요구가 한 문장 안에 섞여 있을 때 나는 그 말이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역할 확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힘들면 쉬어라라는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잠깐 들렀다 가려던 날이었는데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가니 사람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다. 내가 있었는지조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얼굴들이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서운함보다 먼저 든 감정은 피로였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직은 화를 낼 만큼은 아니었고 따져 물을 정도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일 수는 없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여전히 참고 있었지만 그 참음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무게를 갖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더 이상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는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댁에 가면 예전보다 말을 더 아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대신 주변을 더 많이 보게 됐다. 누가 먼저 앉는지,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남는지. 그전에는 그저 집안마다 다른 거겠지라고 넘겼던 장면들이 하나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사가 끝나도 사람들이 일어나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선은 항상 부엌 쪽으로 향해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움직여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 어느 날은 친척 아주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참 부지런해서 좋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 뒤에 아무도 부엌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날 나는 일부러 잠깐 손을 멈췄다. 설거지가 반쯤 남아 있었고 상 위에는 아직 치울 것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두고 물 한 잔을 마셨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조용히 나를 향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괜히 더 크게 느껴졌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말이 이어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쉬어라라든지 오늘은 그냥 두자라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고 그 뒤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다시 내가 움직였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부탁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는 걸. 이 집안에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는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은 항상 나의 몫이 된다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고 나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오늘 내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요즘 왜 저러냐는 말은 어딘가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 말이 내가 상상해 온 것보다 너무 쉽게 떠올라서 오히려 마음이 식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완전히 기대지 않게 됐다. 대신 이런 질문이 남았다. 이게 정말 가족이라면 왜 늘 한 사람만 당연히 참아야 하지? 아직은 누구에게도 이 질문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부터 나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움직일 수는 없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이 집안의 규칙이 누가 정한 건지, 그리고 왜 늘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그 의문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더 이상 혼자서만 삼킬 수 없는 지점으로 나를 데려가게 된다. 그 이후로도 시댁에 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가지 않으면 말이 되고 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게 흘러가는 집이었다.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제는 그 아무 일 없음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됐다는 점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짧아졌다. 이거 좀, 저것도 같이. 아직 남았잖아. 부탁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지시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웠다. 명절을 앞두고는 전화가 잦아졌다. 이번엔 좀 일찍 와야겠다. 사람이 많아서 손이 부족해. 나는 스케줄을 다시 확인했고 몸 상태를 계산했고 아이들 일정까지 조정했다. 그 과정이 나만의 일이라는 듯이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명절 당일 부엌은 여느 때보다 바빴다. 나는 앞치마를 메고 자리를 왔다 갔다 했고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음식 상태를 살폈다. 이건 조금 짠 것 같네. 그릇은 그쪽에 두는 게 낫겠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숨이 조금씩 막혔다. 잠깐 허리를 펴려고 하면 어느새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할 게 남았지? 그 말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친척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거 잘 안 하던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얘는 내가 잘 가르쳤지.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묘하게 굳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웃음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귀에서 계속 맴돌았다. 가르쳤다는 말이 왜 그렇게 목에 걸렸는지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고생이 당연한 전제가 된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잠깐 볼 수 있니? 이유는 간단했다. 집안에 손 볼 게 좀 있어서. 그 말 속에는 누가 손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명절이 아니어도 필요하면 부르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다는 걸. 그 사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군가 나를 억지로 끌어다 쓰는 느낌이 아니라 모두가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참을수록 더 커지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다. 말을 꺼내기엔 아직은 애매했고 넘기기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요구는 부탁이 아니라 전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 전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한 채로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요구가 더 심해졌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이제는 아예 설명조차 필요 없어진 느낌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와줄 수 있니? 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날 올 거지. 라는 말만 남았다.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렇게 말이 바뀌는 동안 내 마음도 같이 달아갔다. 몸이 아파도 일정이 겹쳐도 한 번쯤은 이번엔 어렵다라고 말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요즘 왜 그러니? 전에는 잘만 하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말들이 내가 하기 전에 이미 나를 가두고 있었다. 어느 날은 몸살 기운이 심하게 올라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다. 내일 잠깐 와야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잠깐의 침묵 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가 좀 서운해 하시더라. 그 한마디로 내 선택은 다시 문제가 됐다. 까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가 더 크게 다가왔다. 결국 나는 다음번에는 더 일찍 가 있었고 더 오래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한 번의 거절은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했고 대신 다음엔 더 잘해야 하는 사람이 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늦게 오면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애들은 다 바쁘지. 그 말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힐끗 봤고 나는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맞추는데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일이 아니라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 역할이라는 걸. 그리고 그 역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새 나는 시댁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능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필요할 때 호출되고 끝나면 조용히 빠지는 존재. 그 사실이 가장 서글펐던 건 아무도 나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모두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지라는 얼굴로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내 거절은 항상 과한 반응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조용히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겠구나. 아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이 문제는 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 시댁의 일은 더 이상 집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행사 하나 모임 하나가 점점 커졌고 그만큼 보는 사람도 늘어났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지인의 지인,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잦아졌다. 시어머니는 그런 자리를 특히 좋아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말수도 늘었고 표정도 더 밝아졌다. 그리고 그 밝음 속에서 내 역할은 더 또렷해졌다. 얘가 우리 집 며느리야. 소개할 때면 항상 내 이름보다
며느리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 말 뒤에는 늘 이런 설명이 따라붙었다. 손도 빠르고 말도 잘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칭찬을 받아서인지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인지는 이제 나도 헷갈렸다. 그날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나는 여느 때처럼 부엌과 거실을 오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이거 좀 더 내올 수 있지?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눌렀다.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며느님은 항상 바쁘시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분명히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 그제야 나만 느끼던 구조가 남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원래 며느리는 그렇지. 그 말이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굳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로 시댁 모임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전보다 더 자주 느껴졌다. 혼자만 너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좀 앉아서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내가 혼자서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는 증거 같았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얘가 원래 가만히 못 있어. 도와주는 걸 좋아해. 내 의사는 그 설명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점점 이 자리가 편해지지 않았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역할이 사람들 앞에서 고정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면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괜히 예민한 며느리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다면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집안에서 조용히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그만큼 이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도 곧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누군가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찾아올 것 같았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이 이상할 만큼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은 처음부터 평소와 조금 달랐다.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자리였다.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다.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오래 보지 못한 친척들, 지인들까지 한꺼번에 모이는 날이었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를 자주 했다. 이번엔 좀 신경 써야 해. 사람들 많이 온다. 그 말 속에는 부탁이 아니라 기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기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도.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똑같겠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이미 재료들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었고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이고 와줬네. 그 말은 반가움처럼 들렸지만 곧이어 이런 말이 붙었다. 이제 이것만 좀 하면 돼. 그 순간 나는 잠깐 멈췄다. 이제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그날의 이제는 아침부터 시작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집안은 금세 북적였다. 나는 그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내고 치우고 다시 준비했다. 누군가는 수고 많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며느리는 힘들겠다고 웃었다. 그 말들이 위로인지 관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목소리도 커졌고 웃음도 잦아졌다. 그리고 그 웃음 사이사이에 내 이름이 섞였다. 얘가 다 준비했어. 우리 며느리가 손이 커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씩 나에게 모였다. 그 시선들이 처음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점심을 지나고 차를 마실 시간이 됐을 때쯤이었다. 나는 잠깐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리가 뻐근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아직 과일 안 나왔지? 말끝에는 웃음이 붙어 있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딱 그만큼만, 잠깐만 앉아 있고 싶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멈췄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말했다. 과일 좀 가져올 수 있겠니?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다.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지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분위기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 쥔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아직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이제 이 자리는 더 이상 넘길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는 행동 하나가 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 거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TV 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내가 앉아 있는 자리로 천천히 모였다. 나는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바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늘 그래왔듯 조금 늦더라도 결국은 움직일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시어머니의 웃음이 조금씩 어색해졌다. 아, 내가 가져와야 하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사람들 중 몇 명이 작게 웃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한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도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은 뛰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삼켜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아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기다림보다는 확인이 섞인 시선이었다.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 말은 나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상태를 규정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왔다. 지금 내가 일어나면 이건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동안 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늘 한 발 먼저 움직여왔다. 그게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믿었고 나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배려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너무 분명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고 아무도 대신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장면이 이 집안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나를 봤다. 그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조금씩 섞여 있었다. 그때 남편이 내 옆에서 작게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할까?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보다 먼저 입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크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이 침묵을 그대로 넘기지는 않겠다는 의사만은 분명히 해야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 얼굴에 모였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이 자리는 이미 모두가 보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이 집안에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해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제가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확실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지 못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잠깐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쪽을 바라봤다. 제가 항상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받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너한테 강요를 했다고 그래.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직접적으로 시킨 적은 없으시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 대신 제가 안 하면 불편해지는 분위기는 항상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시선이 오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아파도 일이 있어도 며느리니까라는 이유로 제가 움직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얘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에는 당황보다 불쾌함이 먼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제야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님, 사람들 앞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감정을 섞지 않았다.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하듯 말했다. 제가 언제부터 이 집에 오면 앉아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명절이든 생신이든 그냥 잠깐 들른 날이든 항상 제가 부엌에 있었어요. 그게 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왜 제가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어색해졌을까요? 그 질문에 누군가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 가족이라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나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가족이면요, 한 사람만 계속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논리가 그 자리에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항상 며느님만 움직이긴 했어요. 그 말이 결정타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체면이 눈에 띄게 무너졌다. 사람들 앞에서 당연한 어른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과일은 제가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누구라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그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도 선뜻 일어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 선 긋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던 규칙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이후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누가 먼저 사과를 했는지, 누가 무슨 말을 꺼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무도 예전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 와야지라는 말도, 사람 많으니까 일찍 와라라는 말도 사라졌다. 가끔 연락이 와도 말끝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바쁘면 말해. 그 한 문장이 예전과 얼마나 다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시댁에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가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가지 않아도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조금은 허탈했고
조금은 씁쓸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조금만 참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시댁에 가기 전 이렇게 물었다. 이번엔 얼마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나쁜 변화가 아니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엔 그 선이 보이지 않아서 항상 나만 조심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 선을 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됐다. 나는 더 이상 시댁에 가기 전날 잠을 설칠 필요가 없었다. 아프면 쉰다고 말했고 힘들면 못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잘 돌아갔다.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평화는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침묵이었다는 걸. 참는 사람이 항상 어른인 것도 아니고 조용한 사람이 항상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그날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던 선택은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되돌려 놓았다. 지금도 완벽하게 편한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당연히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관계는 바뀔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선은 설명으로 그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그어지는 것이라는 걸. 나는 그날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후회되지 않는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용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